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허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이준석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이준석 대표님의 모두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취임한 게 6월 11일, 날짜는 잊지 못한 날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될 때,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기대가 결국에는 정권 교체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상과제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것이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가지고 정권 초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 지금까지 그걸 바라보고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라고 했던 것들, 또는 전당대회 때 제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대변인은 지금까지 계속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선발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취약했던 지역에 대한, 취약했던 세대에 대한 공약을 지속해 나가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당, 넓은 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바라보지 못했던 당원 민주주의라는 영역을 꾸준히 개척하기 위해서 당원 수를 늘리는 것에 주력해 왔고, 지금 우리 당원의 수는 저를 전당대회에서 뽑아주셨던 20만 당원에서 이제 80만 당원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안점을 뒀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열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으로 초기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시도되었던 PPAT도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1년간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수 정당에서 당 대표라는 것은 임기를 채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뭔가 업적과 성과를 남기기도 어려운 위치였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결국에는 선거의 지휘관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1년과는 앞으로의 1년은 참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다른 당과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체계를 정립했다면은, 이제는 결국에는 여당으로서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을 뒷받침할 것이냐라는 큰 과제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수세적인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위해 공세적으로 하던 것에 비해 가지고 훨씬 어려운 과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출범시켰지만은 아직까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우호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당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저 개인에게도 매우 큰 도전이고, 그리고 이것의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진 그런 전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네. 그 무기라는 것은 때로는 당 밖에 있는 타당의 인사를 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당 내에 분란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것을 당 내에 여러 가지 이견을 제어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기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지가 앞으로 제 1년간의 고민입니다. 지금 혁신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혁신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제가 많은 기대 속에서 혁신위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단언코 말씀드리면 전 그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혁신위에 성과로 남은 것이 없을 뿐더러 저 개인에게는 그냥 하나의 영광이었을 뿐 어떤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2014년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당으로서 안주하고 독주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 정당을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2년 뒤에 탄핵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함 하나 때문에 저 개인에게도 영광이었던 그 새누리당의 기억이 다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당부터 혁신하자는 취지에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천제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새누리당의 몰락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는 2016년을 앞두고 펼쳐졌던 진박 논란, 그리고 누군가를 자르고 누군가를 넣고 하기 위한 공천 갈등 속에서 새누리당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할된 상황 속에서도 여당은 120석으로 내려앉고 말았고 국정 주도권을 잃어버린 뒤 탄핵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결국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총선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지점은 공천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문제의식 정도만 공유하고 최재형 혁신위원장께는 어떤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다, 옳은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당 구성원이 모두 합의하고 총의를 모아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기에 맞게 필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나중에는 그 피해를 결국 당이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정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원이 8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역입니다. 보수 정당이 언제 당원 구조 속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그걸 바탕으로 경선을 다수 실시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해온 적이 있었겠습니까? 해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구성원들 간의 합의도 필요하고요. 지금 80만으로 늘어난 당원들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당원이 된 보람을 느끼게 해주려면은 앞으로 2년간 당원들의 권리 중에 하나인 경선의 기회도 없습니다. 당원들이 당비를 내면서 당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렵게 구축했던 당원 민주주의의 틀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 대표와 일부 당직자들이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는 세상이 다시 올 겁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앞으로 후반 1년을 거치면서 구축하고 싶은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당이 퇴행하지 않고 지금 구축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혹자는 어차피 공천은 나중에 다음 당대표가 할 텐데 왜 공천 룰을 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로서 대선 경선도 주관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도 사실상 제 관할 하에 있었지만은
저는 제가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소신 때문에 그래왔던 것이고, 제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원칙이 지켜진다고 한다면은,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은 저희는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들어서 혁신위의 행보에 반대되는 논리로, 나중에 어차피 대표가 다 해먹을 텐데 왜 지금 네가 신경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탄핵의 아픔을 거치면서, 공천 파동의 아픔을 거치면서 몇 년간 쌓아 올렸던, 그리고 어렵게 다시 5년 만에 구축했던 그런 새로운 기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관성에 젖은, 타성에 젖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당이 많은 도전을 겪을 것이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온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들은 많은 익숙함에서의, 또는 많은 본능에서의, 또는 많은 자연스러움으로서의 탈피에서 지난 1년간 이어져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당 당대표가 되면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정말 강성 보수적인 관점에서 쌓여 있는 분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 속에서 영웅이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뿌리치기 어려웠던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어려운 길을 걸었던 것이고, 당세는 수축되었던 것이고, 의원 수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세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과,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 속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선거 끝난 다음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왜 이준석이가 간 곳들은, 유세를 간 곳들은 왜 결과가 다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왜 이준석은 계양을 많이 가고 제주도를 많이 가고 했는데 왜 거기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고 있는 데니까 간 겁니다. 예. 이기고 있는 데 가가지고 제가 여느 당대표처럼 군중의 환호 속에서, 동원된 군중 속에서 제가 환호하고 Y자로 손들고 있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랬으면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꾸로 되돌아와가지고 이준석이가 유세를 갔더니만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 항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보수당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되었지만 앞으로 1년의 과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저희는 확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 외롭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차 이것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도 이제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동감하고 같이 가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면서 바로 5.18 민주묘지에 우리 당내 모든 구성원과 같이 가자고 당에 제안해 주신 것도,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도 이번에 호남의 예결위원을 2분 배치하면서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하신 것도, 지난 1년 전에 우리가 걸어야 했던 길보다는 훨씬 외롭지 않은 길이고 훨씬 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인들께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지금까지의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그런 그 서진 전략이 예고하겠습니다. 7월경부터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 당만이 혼자 가는 길도 아닐 것이고, 이제는 민주당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금. 자연스러움에서의 탈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이면서도 계속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걸 해볼 수 있을 만한 최적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관저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메리트로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는 대통령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은 꼭 관용차를 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당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 탈권위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우리 보수정당 전체로 깃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탈권위는 보수의 아젠다가 될 것이고 그 탈권위를 해서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는 많은 경쟁과 참여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항상 상대 정당인 민주당보다 앞서 나갔던 지점이고 더 파격적인 지점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 앞으로 더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면에서도 저희는 한결 진일보한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저와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부터 논의했던 우리가 당선되면은 꼭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 이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은 자유와 법치주의 같은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단어들을 선거용으로 써먹거나 아니면은 그 본질에 맞지 않게 써왔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 확대된 자유에는 확대된 그리고 더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자유와 책임이 병행되었을 때 우리의 위상은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저희는 강한 자유를 위한 행보를 할 것이고 더 큰 책임을 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더 큰 위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은 정당 외교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던 영역의 외교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정당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이 던지는 의미가 있다면은 그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누구 표현대로만 우리랑 이역만리에 떨어진 곳에 있는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자유의 동지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런 확대된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도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담대하게 패기 있게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보수 정당이 또는 보수 세력이 5년간의 아픔을 딛고 처절한 반성과 변화 속에서 만들어낸 이 기회를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더 열심히 뛸 것이고 지금까지 무기를 쥐고 뛰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것을 녹여서 만든 농기구를 갖고 우리가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만에 도달한 당원은 이것이 끝일 수가 없습니다. 당원은 100만, 200만을 넘어서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원들에 대한 교육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담론들을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보수 세력의 담론이 저열해졌던 것들을 다시 되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당은 항상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겠다는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보수 진영 내에서 슈퍼챗을 벌겠다고 유튜버들이 만들어냈던 담론 따위보다는 훨씬 더 고품질의 담론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맞선다는 이유로 괴물이 되어버린 그들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 또 누군가를 적대시해가지고 슈퍼챗을 받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담론들, 이런 것을 쫓아가가지고 저희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국에는 그 적을 무한히 만들어내다가 실패했습니다. 종북이란 단어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아무에게나 종북이라 하고 우리는 그 초기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상의 절반을 적폐로 몰고 그리고 토착외구로 몰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재집권에 민주당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민생에 맞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신수종 사업, 미래 먹거리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큰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당 차원에서 앞으로 꾸준히 발굴해내도록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대표가 된 뒤로 무수히 저는 지적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그 지적대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태도와 싸가지론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조언을 했는지 악의로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언을 다 받아들이면은 저는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많이 듣습니다. 메시지전을 강하게 하라는 주문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주문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은 어떻게든 선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 자기 정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겨야 될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문하자면은 누가 지역을 돌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내 몸을 축내가면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체제가 없으면 제가 뛰어야 되는 것이었고, 누가 상대 대선 후보급인 이재명 후보를 들이받아가지고 여론전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대체제가 없으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이었고, 누가 날카롭게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까지 우리 정론을 펼쳐야 되는 것이냐면은 그 대체제가 없는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자기 정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력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를 했고요. 우리 지방선거의 후보들, 정말 지난 5년 동안 탄핵 이후에 절치부심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웠은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제 선거 아니거든요. 제가 책임이 있는 선거지 제 선거 아니지만은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하지만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비판의 요소로 아무 내용 없이 사용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가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고 적어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당 대표에 대해 가지고 국민과 당원들께서 부여하신 그런 목표 책임은 저는 달성을 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 때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약속했던 것들, 토론 배틀에 PPAT에 대선 승리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제가 했던 지금까지 발언을 모두 찾아보시면 제 입에서 저는 제가 청년 정치인이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청년 정치인이라고 지칭한 적은 많았습니다. 언론에서 저를 청년 정치인의 대표주자라고 언급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제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역할을 얼마나 속박하는 이야기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이어진 소위 청년 정치 담론의 끝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정치를 하면서 청년자 붙은 타이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년 몫의 비대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은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부터 시작해왔던 청년 비례대표 실험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실험들은 결국 그 청년 주자들, 젊은 주자들을 청년의 바운더리 안에 묶어놓고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정책을 다루라고 강제합니까? 왜 정치하는 젊은 사람들이 외교와 국방, 경제 문제, 사회 담론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고 청년의 대변자 같은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깨야 될 가장 큰 악습이었고 이제 10년 만에 그게 깨질 기회가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앞으로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모든 세대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갓 당선된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우리가 책임 회피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정치권의 젊은 세대는 절대 배려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도 젊은 세대에 대한 할당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혀 역차별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미 까먹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젊은 세대가 만들어냈던 전략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확대해서 저희는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저에게도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당도 이제는 그의 보조에 맞춰서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역할을 했을 때는 그에 맞는 권위가 서야 되는 것이고 절대 연공서열이 우리 당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꼰대 문화와 권위의식에서 더 빨리 탈피할 수 있을 때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민주당보다 초격차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당에서 인사를 하거나 함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더 열어 젖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당이 해왔어야 되는 일이고 지난 1년 동안에
선거 과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에서 다루는 아젠다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위에서 논의된 안들은 최고위원회의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우리가 당원 당규에 반영시킬 것이고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선제적인 흔들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는데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당의 개혁 동력을 깎아먹는 일을 해야 됩니까?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면은 이준석이 유승민 계이기 때문에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모욕적이면서도 두서없는 그런 일부 인사들의 언행 때문에 당이 경선 초기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저는 어제 유승민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거꾸로 오히려 그런 어떤 당내의 지적 때문에 역차별에 가까운 움직임을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시원하게 어젠 가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제 행동 제약 범위를 제약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공작들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사람의 행동 범위를 제약하고 그렇게 괴롭혔으면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남은 1년 우리 당에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를 크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의 공천권 야욕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당권 싸움 야욕에 허비할 수도 있는 1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흔들림 없이 당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변화의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어려운 대선 승리와 지선 승리를 이끌었는지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이제는 예. 저는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절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충분히 민주적인 당 체계를 구축했고 예전과 같이 조직선거 이런 게 통하지 않는 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받아들이시고 이제 개혁의 길에 전부 다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름 1주년 되어가지고 중요한 이런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대본 하나 안 쓰고 종이 한 장 안 들고 이렇게 와서 정말 제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화나는 일도 많았고요. 예. 지난 1년 동안 정말 절치부심한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1년 동안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게 북받쳐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업적 강조하는 기자회견 이런 거 할 성격은 아닌 건 이제 다 언론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공을 저쪽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하고 날리는 사람입니다. 일단 앞으로 당의 개혁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진정성 있는 마음의 소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을 대신해서 자유롭게 기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년인 만큼 원하시는 만큼의 질문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김주영입니다. 그 전당대회 때 이제 대표님 취임하실 때 20만 당원이 이제 80만 당원까지 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당원 수는 늘었는데 대선 경선 때나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 보면은 경기도지사 경선 때 그 당심하고 민심이 괴리되는 사례들이 계속 잇따랐어요. 이게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 이게 사실 대표님이 강조를 한
그런 뭐 당원이 늘어서 이제 당의 민주주의가 좀 더 한층 올라가는 이런 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엔 당원들이 참여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이 추가로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당원들이라고 한다면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 실제로 당비를 내고 가입할 수 있는 당원들 정도의 2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원이라고 하면 그것 이상으로 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당은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의 고급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당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죠. 담론 생선의 장이 당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유튜브나 이런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의 어떤 의사 구조라든지 아니면 의사 형성 과정이 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후보들이 가가지고 무슨 특정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오히려 구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중간은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당원 민주주의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플랫폼, 저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정치권을 쓰는 붕뜬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80만 당원에 맞는, 그리고 100만 당원에 맞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으뜸 당원이니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얘기는 제가 사실 전당대회 때부터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 당원의 지금 2등급 체계라는 것을 3등급 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우리가 했던 대의원제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하는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민심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그런 대의원제 같은 걸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 으뜸당원이라는 개념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당원들이 많은 참여를 했을 때 그 당원들에게 어떤 명예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 고민해 나가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당원의 책임 당원의 당비라고 하는 것은 월 1,000원일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한 당비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당원 수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을 때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을 최고의 등급인 책임당원으로 인정한다라고 한 것이고,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당원의 자격 기준이 당비 기준이 10,000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우리는 그런데 그런 당비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 중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은 당이 정한 소통 구조화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만들면은 그 안에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당에 대한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당에서 준비하는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다 집계해서 정량화해가지고 당원을 우대하겠다고 하는 생각, 이거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아까 말했던 당원 구조상의 문제점을 잘 체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지금 정당법 체계하에서는 우리가 당원 경선을 어떤 지역 단위의 선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본인이 주소를 써낸다고 해서 그 주소가 검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노원구 상계동 살고 있다고 해서 당원 가입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한 취약점들입니다. 그게 뭐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경선에서는 큰 영향 안 미치겠지만은 예를 들어 시의원 경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50명 정도만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어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제기되는 위협이고 보수 정당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 고민들을 다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있었던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들이 제거되는 것이고, 이 고민은 평시하는 겁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나중에 당대표가 선임되면 그 사람이 공천 앞두고 하면 되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당원들의 주소록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그 한두 달 남짓한 시간 안에. 미리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부터 다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문제인 걸 인식하는 사람이 지금 아예 당 자체에 없을 겁니다. 저 말고는.
이게 지금 우리 당의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걸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1년 반 전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지금 하냐?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고의 틀에 생각하면은 저 자식이 당 공천을 독점하려고 또 슬슬 이게 눈에 뭐만 보인다는 말이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예. 머릿속에 공천권밖에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원 민주주의 위협이고 공천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항상 공천권 얘기 그 생각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이제 찍어내릴까밖에. 그러니까 제발 좀 그걸 좀 마음을 좀 정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이와 친박이 서로 공천 학살하면서 죽이던 경험에 젖어 있는 우리 당에 지금 4선 의원 이상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공천하면 드는 생각은. 친이가 친박 죽이던 시절, 친박이 친이 죽이던 시절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음 총선 또 죽습니다. 다른 이유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네. 모든 걸 당권 싸움으로 몰아가는. 그래 이준석이 당권을 잡아보니까 어디 공천에서 자기 사람 하나라도 꼽아 넣습니까? 노원구청장도 경선시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본인들만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 트라우마의 바탕으로 형성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개혁을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네, SBS 화강현입니다. 네. 대표님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정례 고위 당정대가 이제 출범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대표님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잡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분명하신 것 같은데 그 원외 대표로서 이 고위 당정대 여당 대표로 참석하셨을 때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드리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인생 문제 가운데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굉장히 중요한 하던데 지금 정부랑 협상 굉장히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노조에서는 여당도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기도 지금 무한 책임이라 적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정책 없이는 당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대표로서의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은 항상 불법적인 어떤 그런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이의를 제기하되 다만 요구 조건에 대해 가지고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물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물가 문제 속에서 고용 형태가 예를 들어 정규직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자영업과의 경계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 문제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근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상황에서나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예전에 꼭 화물연대뿐만 아닙니다.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적절한 어떤 그런 그 생활 수준과 임금 수준, 소득 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에 대한 논란. 저희가 3년 전에 택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택시와 타다의 관계나 이런 것들 속에서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소득의 수준이 어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다수와 소수의 논리로 항상 만들어 가지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택시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은 택시를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희생을 강요하게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한테 만약에 그런 어떤 특수 형태로 일하시는 특수 형태로 고용되신 분들, 특수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처우에 대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냐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화물이든 택배든 택시든 가리지 않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철학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키워드는 자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택시 요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 택배 요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번 대중적으로 저희가 물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택배 요금이 2,500원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화물연대나 아니면 다른 특수고용 형태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저한테 떠오르는 것은 결국 전장현 관련된 사안일 텐데 저는 지금도 전장현이 했던 어떤 그런 시위 행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당내 이견을 접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그럼 당내의 그 이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 이견을 얘기하셨던 분들은 나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전장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4호선을 멈춰 세우는 형태의 그런 본인들의 투쟁 방식이 실제 서울 시민들에게 강한 지탄을 받게 되자 그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다소 지하철에서 옮거는 형태로 진행하고 이제 우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앞에 신용산역 횡단보도를 점거해서 한강대로를 마비시키는 형태로 이제 투쟁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뭐 정의당과 민주당 포함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사회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안들이 골물 때까지 다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책임을 걸고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고위당정대에서 어떤 역할을 연두고 계신지. 고위당정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님과 뭐 독대를 하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럿이 이야기하는 기회도 있을 때마다 우리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번 고위당정대가 예정돼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자유라는 것에 굉장히 구체화된 형태의 정책을 저희가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합의된 또는 저희가 논의를 마친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에서의 검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검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그것을 좀 더 자유에 가까운 방향으로 틀어놓을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미 논의를 사실상 마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선 기간 중에도 저희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카톡 검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화해서 이제는 다르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구체화하는 논의를 하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보면은 아까 말했던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언론에 공개한 것보다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께 직보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 고위당정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저희가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경향신문 조문희 기자입니다. 네. 그 소위 민들레 논란 이후에 네. 고위당정대 루트를 가동하는 의미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고위당정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원래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 뭐 그거는 뭐 민들레라는 모임의 취지가 그것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어떤 개연성에서
고위 당정대의 역할을 대체하는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도, 7년도 겪으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을 이기고 그 직후에 총선까지 이기고 나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기여가 많으셨던 분들, 소위 뭐 이름을 보이자면 고인 대신 정두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재호 장관 아니면 뭐 이상득 부의장 이런 분들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유로 초기에 여러 분화를 겪으면서 사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동력이 많이 열화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광우병 맞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뛰셨던 각자의 위치에 뛰셨던 많은 분들이 뭐 저 포함해서 지금은 대의멸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대의멸친이라고 한다면은 각자 본인들이 뭐 선의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획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대통령에 누가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획은 좀 지향했으면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토의 민들레 모임이라는 것에 약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 정대가 끼면서 제가 솔직히 정에 해당하는 그 정부 측에도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정부 부처 장관들이나 총리나 이렇게 소통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들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간단한 내용을 발화할 때도 정부 측과 입장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총리님과도 소통하기도 하고 장관들과도 소통하기도 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것이 애초에 무슨 당이 주도하는 모임에 총리 장관을 불러들여서 무슨 뭐 강연을 하게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상하관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불화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점, 저는 그런 악의가 있었다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대통령께 누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 좀 더 조심스럽게 기획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하든 뭐라 안 합니다.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과정에 친목도 도모하고 당내 구성원들 간의 친목이 서로 도모되고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카르텔화되고 무리지어졌을 때 제가 아까 언급하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던 그 세력의 분화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네, 뉴스핌 김은지입니다. 합당도 지선도 끝난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양당 합당에 따라 추진했던 통합 지도부 구성은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인지 아직 의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연이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내정된 인선의 변동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뭐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늦춰졌지만은 제가 언론에 얘기한 것처럼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약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당내 지도부 저희 최고 지도부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합당 과정에서 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 거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온 명단을 보면은 이게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과 안철수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명단인가라는 약간 우려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최고위원 명단을 이제 저희가 2명을 받은 것에는 국민의당 출신이 아닌 우리 당 출신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 측의 뭐 고위 당직자였던 건 다 알겠으나 과거에 우리 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하면서도 이상한 언사를 했던 분이 지금 추천 명단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우리 최고위원 한 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은 그분이 바로 그 명단을 보고 저한테 말씀하신 바는 우리 먹이자는 건가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의 명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명단을 만약에 안철수 대표께서 그대로 통과시키길 바라신다면은 저는 뭐 그것에 최대한 뭐 방점을 찍고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좀 해명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 안철수 대표 측에서 좀 명단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그 상황. 그리고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그 외에도 다른 인사를 보면서 소위 우리 당내 모 중진 의원 측 인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인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철수 대표 및 국민의당과의 합당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지 저는 그 중진 의원과는 합당 협상을 할 의도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의사가 많이 투영된 인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합당 정신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의아하고 예, 저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좋습니다. 저는 뭐 그게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것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지연 얘기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갔다고 이러면 늦춰진 거고 절차적으로는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 정수를 2명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8명인데 10명으로 늘리는 것은 당원 당규 부칙을 넣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소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명, 최고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명단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특히 최고위원 명단에 온 두 분이 좀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단이라서 저희가 좀 주저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예.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저 뉴시스 김승민입니다. 혁신위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이제 중요한 게 대표님 임기가 끝나도 다른 지도부가 서도 이제 똑같이 되는 부분이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전략 공천보다 시스템 공천으로 간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통념적으로 당권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이 이제 공천이었는데 중앙당 대표의 권한이 이제 약해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보수 정치권에서 그 대표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문제였다.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당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다는 걸 저한테는 얘기 안 해주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당대표한테 그런 무지막지한 공천권이 있다는 거를 누가 인정해주거나 뭐 말해줬으면 제가 써볼 생각이었을 텐데 그거는 당대표가 하기 나름입니다. 네. 누가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시스템 공천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그 자금을 다 견뎌낼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건 결과에 책임지는 거니까요. 김종인 위원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기기 전날까지 욕먹었습니다. 이기면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스템 공천의 판을 만드는 건 오래 걸리고요. 누군가가 그걸 갈아엎는 건 하루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뭐 그 공천 시기에 누가 당대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뭐 갈아엎을 수도 있지만 갈아엎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해서 지금 시스템을 안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갈아엎으면 그 사람 선택인 것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방선거에서도 경선과 단수공천을 여러 형태로 배합해서 사용했습니다만은 단수공천 지역의 승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뭐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저는 제가 당원 당규도 안 바꿨고요. 정강 정책도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저 대선 지선 이겼거든요. 저라고 뭐 당원 당규나 정강 정책에 불만 있는 거 그렇게 없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당대표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혹시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우선 취임 1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대표님께서 그동안 뭐 당 관련해서 혁신도 많이 하시고 방향성도 지금 잘 설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당원이나 뭐 사람들 뭐 당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고 좀 마음을 좀 움직이는 역할도 좀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용하는 리더십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랑요. 또 하나는 아까 오늘 발언 중에서도 살짝 정진석 의원을 향한 발언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직 좀 앙금이 남아 계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읊어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자,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첫 번째,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왜 큰 합의를 했냐고 이제 공격이 들어왔죠.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그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지적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선하는데 대통령 경선하는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 입당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8월 버스 출발론 이렇게 7월 버스 출발론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내에서 무슨 뭐 11월까지 늦춰야 된다니 무슨 뭐 1월까지 늦출 수 있다니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까지 당내 경선이 늦춰지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후보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사람 당 밖에 있는 뭐 후보 윤석열 이렇게 경선 치렀으면 당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까. 네. 그런 주장의 대립 속에서 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점 속에서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해석을 붙여가지고 무슨 뭐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이제 사태가 커지는 것이고 그때 보면 제가 무슨 뭐 누구에 대해 가지고 곧 정리될 거야라는 발언을 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일부 언론인들에겐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그걸 실제 녹취 음성까지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의혹 제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큰 걸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저는 경선의 공정성에서 지금 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가 경선 과정 중에서 유승민 의원한테 역차별을 했으면 했지 지금까지 하나도 혜택 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을 돕기 위해 가지고 곧 윤석열 저거 정리될 거야란 말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공작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에 대해 가지고 했다고 주장하는 공격에 대해 방어하려면은 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럼 대응하면 왜 그렇게 대응하냐라고 하는 이거는 제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반응들이고 대부분의 공격은 지금까지 맞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다 공산과학 소설이잖아요.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들어서 저희 청년 대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나국대 출신 대변인들이 굉장히 열받아서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고 있죠. 페이스북에 막 글 쓰고 이런 것들. 아마 그 친구들이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봤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실제 했던 언행과 그걸 최대한 왜곡해가지고 어떻게 틀어버리려고 했느냐에 대한 그 전환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제 입장에 봤을 땐 공작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다 헛소리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었고. 예. 제가 누구를 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뭐 봉사활동에 오라가라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는 그런 경선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뭐 경선하라 그랬더니만은 메인 아이템이 당대표 공격인 이런 경선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경준이라는 걸 거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경선 돼서도 뭐
뭐 희한한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보면. 지금 와서 제가 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과정 거치면서 당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딱히 겪고 싶지도 않거니와 다시는 그거는 그냥 당대표니까 의뢰 넘어간 거지. 그때 하나하나씩 제가 붙어가지고 사실관계 따졌으면은 뭐 당 터졌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결국에는, 당내 구성원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문제 있어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거를 할 것이냐. 그게 오히려 자기 정치에 가깝겠죠. 지금까지는 그걸 안 하고, 제가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제가 좋은 거지 했으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지 했으면 그때 뭐 대선 때 1월 달에 12월 달에 막 지지율 하루에 1%씩 떨어질 때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당 됐을지는 좀 솔직하게 판단해 보시죠. 다들 보면은. 그때 해가지고 뭐 하루가 다르게 사고 터지고 무슨 뭐 했을 때 그게 그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가 대선 때 무슨 뭐 이견을 크게 제시했다 그러는데 되짚어 보시잖아요. 저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럼 나는 빠질게였어요. 저는 상임선대위원장 그럼 내가 내려놓을게.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내 입장에 봤을 땐 공작을 하는 당신들이 그럼 다 해보시라 그러면은 저는 생각보다 이걸 해라를 별로 안 했어요. 네. 나는 그럼 빠질게.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빠질게만 했거든요. 계속. 빠지면 빠졌다고 또 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의 반복 속에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갔던 거고. 네. 그럼 지금과 상관이 우스갯소리를 해볼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소위 봉합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가 그러면 당대표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표가 열심히 앞장서 뛸 테니까 다들 열심히 뛰시고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과거에 김무성 대표 시기전에 그렇게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선거를 진짜 열심히 뛰겠습니다. 했는데 2주 지날 때까지 당사에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네. 제가 얼마나 지금 와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당대표가 당사에 사무실 하나 내는 거를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대합 빌딩에 가래요. 당대표가. 제가 무슨 옆에 여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합 빌딩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입국 참고 있었잖아요. 닫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책이라도 한 편 쓰면 굉장한 책이 될 겁니다.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뭐 협박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요. 예.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 아이고 대선 때 일정 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기 정치하는 당대표는요. 대통령 후보 쫓아다니면서 대통령 후보 전에 연설하는 걸 즐겨요. 예. 그거로서 본인의 권위를 삼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선 때 야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하면 지겠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몸축내 가면서 호남 돌고 다른 데 돈 겁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은 왜 영남을 안 도냐. 예. 아니 그거는 영남의 국회의원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이 좀 하시라. 예? 호남에 우리 국회의원 하나 없고 그런데 거기도 표를 갖고 와야 되니까 내가 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무슨 그 전략은 뭐 선거를 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오늘 1년차 맞아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땐 경이롭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까지 제가 온 게. 예. 이제 경이롭습니다. 그 수많은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참 경이롭습니다. 지금이 떠나버리죠.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정진석 의원을 싫어했으면 제가 정진석 의원을 제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공천권이 대단한 권한이고 당대표가 그렇게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이면은 저는 그럼 그거를 제 권한에 막강한 거를 정진석 의원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나는 적어도 최소한 고맙다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고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선배가 하는 지적 다 듣죠, 제가. 네, 저도 제 전화기 보면은 하루에도 몇 통씩 다선 의원들 저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적사항이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관계는 맞아야지 제가 뭐 그걸 예, 알겠습니다 소리라도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왜 가냐? 대통령실과 상의도 안 됐고 뭐 사람들이 난색을 표출. 아니 세상에 외교부 사람 3명이랑 제가 같이 가고 제가 박진 장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해서 다 일정 조율하고 시간 조율하고 이렇게 다 해서 가는 건데 제가 그럼 거기다 대놓고 그걸 제가 그러면 그거 반박하잡시고 누구처럼 대통령과의 대화를 팔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상 저 혼자 계속 두들겨 맞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근데 그걸 그래서 당내에선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대통령실에 다 협의된 거 이거 했는데 그걸 당내에선 다른 분들 만말 안 하시잖아요. 정진석 부의장 혼자 왜 그걸 해가지고 무슨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둘밖에 없어요. 유튜브하고 정진석 부의장이었어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악이냐 진짜 정보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유튜버들이 그런 건 이해하죠. 그 사람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그걸 거꾸로 아까 제가 딱 그게 명징한 겁니다. 저희가 정진석 부의장한테 어떠한 안 좋은 감정이나 악이라도 있었으면은 제가 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깁니까? 그게 가장 큰 이권이라는데 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표님께서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네. 아무래도 네. 책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또 질문해 주실 네. 기자분들 계시다 보니까 시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부터 가겠습니다. 예, 한겨레선 담은 기자입니다. 그 아까 청년 정치인 관련해서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는 워딩이 그들의 역할을 좀 축소시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대표님은 청년 정치인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럼 혹시 이 발언이 자칫 그 대표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데 뭔가 그 길을 막게 되는? 말하자면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보기에는 뭐 사다리가 저한테 놓여진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이라고 해서 딱 혜택받은 거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비대위원 들어온 거.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이라는 거는 사다리는커녕 뭐 알아서 뭐 흙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하다못해 바른미래당 때도 제가 전당대회 나가는데 저는 청년 최고위원 안 나갔어요. 청년 최고위원은 그때 기탁금이 1,000만 원이었고 일반 최고위원 당대표는 5천만 원이었는데 어떻게든 방송에서 돈 긁어먹어서 거기 나갔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거꾸로 그 청년 비례대표 아니면 청년 할당 이런 거로 몇 자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놓고 엄청난 이전 투구가 벌어집니다. 뭐 맨날 서로 제보하고 저격질하고 누구 들어오려고 막아 세우고 그래가지고 술판 버려가지고 내가 형님이다 내 위에 기어오르지 마라 이런 거 제가 다 겪어봐서 그래요. 그거는 청년 정치는 없어져야 될 정치입니다. 예. 야인 시대 때 나왔던 청년위원회 이런 조직이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청년 정치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도대체 행사 때 왜 청년위원회가 청년을 동원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우대해가지고 여의도 바닥에 2시에 걸어다닐 수 있는 청년들이 이게 대한민국 일반적인 청년 나이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또는 대변할 능력치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2시에 여의도에 돌아다니죠? 여의도 일한 직장인도 2시에는 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2시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행사에 가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인사말 하고 선거 때마다 가가지고 무슨 청년 대변인 무슨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청년 특보 이런 거 하고 있고 그게 그분들한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 성공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한 4년에 1명 정도는 구제해주는 굉장히 희한한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저는 그 사다리는 빨리 태워버려야 돼요. 예. 그런 사다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썩은 동아줄이고 그건 빨리 태워 없애야 되는 거고 오히려 제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의 참여의 길이 열렸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승호, 박민영 뭐 다 거기에 뭐 신인규, 김현주 다 이런 분들 뭐 나이와 관계없이 다 이렇게 모신 분들이지만은 이분들이요 지금 가가지고는 방송평론계 세대 교체를 하고 있어요. 예. 지난 1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세대 교체가 없었어요. 제가 1세대 종편 패널에서 아는데요. 10년 동안 그 사람들 이런 말까지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작가들이랑 서로 이렇게 밥 사주고 하면서 끈끈하게 이어져가지고 예, 절대 안 잘려요. 사고 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안에서 실력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었겠지만 실력주의로서 그 고리를 끌어내가지고 이제서야 10년 만에 종편 방송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10년째 종편 방송 했었지만은, 시사방송 나갔었지만은, 그 안에 보면요, 굉장히 그게 안 바뀌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정치가 얼마나 거기에서 이제 희한하게 바뀌어갔습니까? 예? 대선이든지 큰 선거 치르려는 사람이면은 옛날 같으면은 논설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주 좋은 관계 하려고 하겠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이요? 다들 그 종편 패널단에 가가지고 속된 말로 엄청나게 작업했습니다. 다들. 당을 가리지 않고 서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성공적이었다 봅니다. 예.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들의 평균 연령을 떨군 것만으로 저는 청년 정치에 오히려 활로 같은 것이지 어디 캠프에 이름도 모르는 임명장 받은 청년 특보가 늘어난다고 저는 세상이 바뀐다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알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와 어떤 인정받은 역량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KBS 최유경입니다. 아까 앞서 그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 하시면서 지금 뭐 물가 안정이나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뭐 태도가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뭐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을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시긴 했지만 윤리위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공개 윤리위, 공개 회의를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들으신 게 있는지. 우선 공개 윤리 관련해서 답변 드린 게 없고요. 저는 윤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들은 바가 없고, 그리고 윤리위의 날짜라는 것도 2일, 24일, 27일 계속 늦춘다고 하는데 저는 경찰 조사 윤리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저는 우상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비대위 악순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저희도 비대위를 한동안 계속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의 비대위는 항상 실패합니다. 네. 그거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고육지책으로 전당대회 시점을 땡기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비대위는 당이 비상한 각오로 띄우는 거거든요. 근데 비상한 각오로 한번 띄웠는데 그게 실패하면 그 다음에 약간 덜 비상한 각오로 띄워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대위의 비대위인 걸 항상 실패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실패할 거라 확언합니다. 왜냐면 5월 9일 전까지는 이분들이 5월 9일까지는 우리가 여당이다 이러면서 모든 걸 독점하고 이제 다 이끌었던 분들이 한 달 딱 지났는데 이제 갑자기 한 달 사이 뭐 했냐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는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은. 예,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그 물가 관련된 부분들. 자, 그럼 물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외생적 변수에 있어가지고 유가나 아니면 곡물가가 오르는 것, 이런 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아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당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저도 우크라이나 지선 끝나고 첫 번째 일정을 다녀왔고 그 현황 파악을 했고, 대통령께서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천명하신 마당에 뭘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다만 그 거꾸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5월 9일까지.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 외에 물가 관리에 있어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양적 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럼 한 달 전까지만 되돌아가도 민주당은 돈 더 풀자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추경 협상 때만 하더라도 무슨 작전을 그렇게 짠지 모르겠지만은 추경을 돈 더 달라고 저희가 협상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선거 전략으로 읍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장단에 춤을 추자고 하는 것인지. 진짜 물가가 걱정되면은 그러면은 우상호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 게, 자, 이제 더 이상 그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통합 팽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없애겠습니다 선언하든지, 그러면은 아니면 피해 보상을 줄이겠습니다 하든지. 그 용기 없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면은 그게 무슨 책임 있는 제1야당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거는 무책임하고,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보이던 태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들었을 때는 비대위의 비대위는 역시 성공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두 분, 네. 연합뉴스 김서영입니다.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7월부터 이제 서든 정책을 넘어서는 어떤 정책을 시도하실 거라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수많은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방향으로 좀 꾸준히 진언을 드리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겪어봤던 어느 지도자보다 그런 취약 지역에 대한 공략, 그리고 어느 국민도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그리고 파격이라 할 수 있는 행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일보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도 앞으로 보수 정당의 좀 변화 방안일 수 있다고 가볍게 언급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방안도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구체화될 거로 보는데, 당장 북한에 대한 대응 태세라는 것은 벌써 바뀐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도발에 대해 가지고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제 우선 원칙적 대응을 했고, 지금 이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실험 관련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가 그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그 오찬을 했을 때도 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도 역시나 저희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도발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가지고, 그럼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더 자신감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보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체제를 오히려 과대평가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보수 정권은 오히려 그런 것을 정치에 이용한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있는 그대로 그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바탕으로, 체제에 대한 오히려 우리가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을 풀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제가 드린 여러 말씀을 결합시키면 나올 만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이미 논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십니다. 예. 지난 1년간 보면 그 당원이 20만에서 80만으로 늘었던 부분이 대선도 있었지만 대표님 개인기가 조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좀 너무 빠른 우려일 수도 있는데, 그 당원들의 구성이 좀 동질적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2015년도에 대거 유입이 된 부분이 당을 좀 변화시켰다라는 지적이 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대표님과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주요한 힘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뭐 아무리 저희가 물을 타려고 해도 소금의 짠맛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를 보고 가입한 당원도 있겠지만은 저를 탄핵하겠다고 서명하는 당원도 한 10만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은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당이 어쨌든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앞으로 당원 무서운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다소 이제 당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겠죠. 그것은 뭐 저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장 신뢰받는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은, 이 체계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소통하는 구조를 만든다면은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발화나 아니면 의중에 따라 가지고 당원들의 마음이 크게 쏠리는 그런 경향성보다는 지역 내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단위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정당 민주주의가 착근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파해야 되는 당내 구조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 선거 과정에서도 뭐 당내 실국 체계에서도 여성국이나 청년국을 이제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겠다, 미래국을 개편하겠다 이런 것들이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모이는 단위도 저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우리가 청년위원회 같은 걸 두고 이렇게 당원들끼리 소통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냥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하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단위들을 많이 개발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당대표를 가지고 같은 대학에 다닌 대학생위원회라는 걸 활성화시키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에게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좀 다시 이제 속도를 붙이라고 했던 것이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적 관심사에 대해 가지고 뭐 토론 배틀도 하고 정책 공모전도 리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했던 야인시대식 청년 조직은 뭐냐면요, 경상북도 청년위원회는 경상북도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포항에 사는 사람과 예천에 사는 사람들끼리 왜 모여야 됩니까? 예, 그 사람들 왜 모여야 되는 거죠?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직 하에서는 당원 조직이라는 게 단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소단위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고공 메시지 해가지고 크게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이 적어질 것이고, 그 단위에서 모일 수 있으면 당원들끼리도 정치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훨씬 더 당원들의 정치적 어떤 역량이라든지 강화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하다못해 좀 당원들끼리 스포츠 동아리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의 야인시대식 청년 조직보다는 차라리 모여가지고 PC방에 게임하러 가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보다는. 예. 그게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식도락 모임이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모여가지고 행사 때 그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하고 양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90도 인사하고 이런 조직은 저는 뭐 그분들 나름의 굉장히 당에 대한 기여는 저는 인정하지만은 80만 당원 체계에서는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형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제 당대했을 때 전당대회가 증명했잖아요, 보면은. 예. 그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 당원의 일체화된 쏠림 현상이 계속 보이는 그런 당 체계였으면은 제가 당대표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예, 또 혹시 질문? 네, 질문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말씀해 주시느라고 마무리 발언 1분 10초. 예. 예,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 당대표를 제가 지금까지 1년 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 전무후무한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자기 정치보다는 당을 위한 정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제는 좀 그만 그런 어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주문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에서 이렇게 뭐 말을 왜 그렇게 세게 하느냐? 네. 공격을 세게 하잖아요. 네. 태클을 세게 걸잖아요. 네. 그럼 말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도 한 2-3명씩 중진 의원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것 좀 같이 논의하자, 이것 좀 하자는 분인데 그분들은 드러나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하시고 같이 해결해 나가니까. 그런데 꼭 뭔가 대표들이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름 나시는 분들은 꼭 결말이 좋지 않아요. 서로 보면은 세게 들이받으니까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은 선거 이기는 데 있어서 했던 많은 것들은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자기 정치하면서 하는 모습은 완전 다를 겁니다. 예.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과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해서 거기 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영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국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한테 제가 전시의 지도자로서 제가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전시의 지도자로서 제가 역할을 한 것이지 제가 당대표 평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그게 더 쉬워요. 전시의 역할보다는. 선거는 이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은 평시에는요, 만약 그런 역할, 마음씨 좋은 무슨 당대표 역할 이런 거 하는 거면요, 계속 밥만 사고 다니면 돼요. 보면은 앞사고 다니고 가가지고 좋은 실없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으쌰으쌰
예. 위하여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그게 제대로 자기 정치죠. 예. 예. 제대로 자기 정치죠. 내 조직 만들고 예. 다 당직 나눠주고 예? 가가지고 부대변인 한 50명 만들고 예. 원래 중앙당 부대변인 40명씩 만들고 이래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토론 배틀로 해가지고 4명 하다가 이제 8명까지 늘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네. 그거 뭐 저도 당대표 지금까지 본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거 할 줄 모르는 안 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예.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진짜. 예. 저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진짜 그러고 다니면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기대도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안 그럴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예. 네, 흑화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준석 당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뭐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인들. 대표님, 대변인들.